자, 이어서 2부입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바로 그분이죠. 최파고님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휴가 잘 다녀오셨나요? 지난번 휴가 때 어떠셨어요? 저희 너무 신나게 놀다 갔죠. 저 되게 약간 서운했어요. 네. 박종원 팀장과 저희가 그 주인이 없는 빈자리를 너무 난장을 치고 가서 너무 재밌게 네.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죄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날 그 휴가지에서 네. 몰래 봤거든요. 이렇게 보는데 참 반응들도 좋으시고 알고 있었어요. 좋을 네. 거 알고 있었는데 네. 이게 은근히 좀 서운하더라고요. 네. 그래도 뭐 제가 글로벌 라이브에서 2년간 함께했던 인연으로 많이 네. 부족한데 그래도 응원들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특히 금요일 저녁이 좀 기억에 남는 게 금요일 저녁이면 다들 또 약속 있고 이렇게 가실만 한데도 네. 2,000명이나 같이 와 계셔서 네. 저 목요일 금요일 다 봤습니다. 네, 금요일에 그래서 제가 좀 감사해서 클로징 멘트로 약간 무리해서 또 매스 타이밍을 잡아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올라타셨을지 네. 잘 활용하셨길 도움 많이 바랍니다. 받으셨을 것 같아요. 자, 네. 좋습니다. 오늘 보니까 참 이렇게 역시 콘텐츠는 시대를 잘 봐야 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생태계 탐험이라는 주제를 준비해 주셨어요. 맞습니다. 네. 이게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인공지능 시장이 한 번 더 하이프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레벨업 할 것 같고 아마도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그 주변 생태계 전부 다가 같이 좀 펌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저도 이제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 하고 하면 이제 엔비디아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엔비디아 외에는 또 뭐가 매력적인 기회가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인공지능에 관한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을까 되물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건 별로 없더라고요. 저 역시도. 그래서 그걸 약간은 더 깊이 공부해봐도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주제를 인공지능 생태계 탐험으로 정해봤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공지능으로 수혜를 받을 수혜라는 말을 안 쓸게요. 인공지능 산업을 이끌어갈 만한 기업들, 인공지능 하고 있는 뭐 마소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에서 발표했던 네이버 네. 이거. 자, 그리고 그 엔비디아, 아마존, 메타 이거 말고 네. 또 이게 생태계가 좀 더 확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외의 영역들도 조금 살펴보고 일단은 사실 인공지능 산업을 얘기하면 특정 기업만 알 게 아니라 구조화된 그림을 좀 알 수 있으면 투자할 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예. 그 전반적인 내용을 좀 볼 수 있는 조망하는 내용을 조금 준비했고 제가 이제 탐험이라는 단어를 굳이 쓴 이유는 저도 잘 모르고 구독자도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네. 같이 한번 떠나보자는 거죠. 그러시죠. 네, 한번 네. 트라이 한번 해보자는 거죠. 네, 일어나시죠 이제. 네,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제목은 일단 말씀드렸는데 인공지능 생태계 탐험이라고 이제 한번 출발을 해봤고요.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오늘 엔비디아가 이제 급등했고 저 역시도 엔비디아나 인공지능 관련주를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모두 다 많이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고민했던 건 우리가 미국의 빅테크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를 떠올려 보면 사실 2010년대에 저 빅테크들이 어마어마한 주가 상승률이 있었거든요. 네. 2011년부터 2023년까지 대략 한 2010년대부터 13년 정도의 기간 동안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가 15배 올랐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여기서 퀘스천이 붙는 게 과연 엔비디아나 지금의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부터 10년을 보유했을 때 15배 오를 수 있을 거라고 물었을 때 저는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규모의 한계가 있기 때문인 거죠. 엔비디아 역시도 이미 1000조를 넘어선 상황이고 마이크로소프트 이미 거의 2500조를 넘어가 있는 상황인데 기업의 시가총액이 지금 상한선은 3,000조 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게 3견 가고 4견 갈 가능성보다는 저는 어느 정도 선에서 시가총액의 증가는 정체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고민해 본 건 기존에 우리가 봤던 미국의 빅테크는 지난 10년간 한 15배 성장했는데 그 백그라운드에는 클라우드 산업이라는 아주 훌륭한 성장 산업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 클라우드 산업을 가지고 미국 빅테크가 사실 다 먹고 산 거예요. 네. 뭐 아마존은 완전 메인 비즈니스였고 이익의 거의 90%가 클라우드에서 나왔고 마소 역시도 윈도우즈가 레벨 다운되는 구간에서 클라우드 덕분에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었고 애플과 구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그 클라우드 산업만큼이나 거대한 산업이 인공지능이 이제 찾아왔는데 인공지능 산업의 시대에 저런 10배, 15배 우리가 흔히 말하는 10배거가 될 만한 주인공들은 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빅테크 외의 기업일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아마존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러면 2011년 당시엔 지금은 거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잖아요. 맞습니다. 11년 당시에는 그렇게 상위 기업은 아니었죠. 아니었던 네. 거죠. 왜냐하면 산업의 지형도 계속 바뀌어가기 때문에 네네. 2011년도만 하더라도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개화한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네. 시가 상위 최고 상위 기업은 전혀 아니었죠. 네. 실제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도 사실 적자 논란이 많았었고 했기 때문에 시장의 네. 주도주 역할은 전혀 아니었고요. 클라우드가 개화한 건 사실 2008년 리만 사태 이후로도 거의 5, 6년 지나서 완전히 꼽힌 거니까 2010년대 당시에도 아마존의 지금 정도의 존재감은 없었던 기업인 거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한 부분은 그런 거죠. 결국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산업이 피어났는데 이번 흐름에서 한 10배, 15배 수준이 날 만한 기업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 하는 고민이 저는 있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오늘 잡은 것도 인공지능 우리가 물론 다 아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저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팔 생각 없고 가져가겠지만 이거 말고 다른 매력적인 게 뭐가 또 있을까에 대한 공부는 좀 하자는 그쵸. 의미로 준비해봤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 좀 가끔 하는데 옛날에 그 LTE에서 5G 아니야. 그쵸. LTE 아니야. 3G에서 LTE 넘어갈 때. 네. 4G 넘어갈 때. 4G 넘어갈 때 정말 수많은 그 통신 장비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통신 장비들의 수주가 엄청났었고 맞아요. 실제로 그 기업들도 돈도 많이 벌었고 주가도 엄청나게 올랐고 한데 사실 그 시대를 통해서 막대한 성장이 어디가 컸는지를 보면 넷플릭스와 유튜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3G에서 툭툭 끊기던 인터넷이 잘 연결되는 LTE가 되니까 물론 통신 장비도 그때 수주를 많이 받았긴 했죠. 근데 장기로 계속 돈 버는 기업들 보면 결국은 동영상 기업이었던. 네. 그래서 이번 인공지능도 분명히 물론 지금 GPU도 많이 필요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공지능 서비스를 계속 하겠지만 뭔가 다른 쪽에서 진짜 텐베거 기업이 나오지 않을까? 막 이런 저도 기대감은 있는데 사실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산업이 나타났을 때 중요한 건 그 산업이 가지고 올 임팩트의 규모, 그게 어느 정도의 부가가치, 어느 정도의 성장에 나올지를 눈치챈 것도 중요하지만 네. 아까 전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인터넷 속도의 증가가 결론적으로는 동영상 서비스 레벨업 시키고 우리가 알기 어려운 예측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 그러한 변화가 인공지능 내에서도 있을 건데 정답은 저 역시 알 수 없지만 그런 걸 추정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생태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체 그림을 조망하고 그 안에서 각자의 스토리를 좀 쓸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첫 페이지에 준비한 것도 인공지능 비즈니스 모델을 우리가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뭐 엔비디아를 얘기한다거나 챗GPT를 말하거나 이런 영역들은 생성형 인공지능에 관련된 거거든요. 네. 제너레이티브 AI라고 이제 부르는 영역이고 이 영역이 가장 핫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성장 속도로 보더라도 인공지능 내에서 가장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와닿고 생산성 증가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연간 거의 35%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같이 조금 봐야 될 게 요즘 많이들 얘기 안 하고 있지만 데이터 비즈니스 관련 기업들 보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해서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내려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러한 영역 역시도 지금 좋다라는 의견보다는 우리가 관심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만한 변화들이 조금 있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당연히 요즘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전체 인공지능 내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저 영역도 생태계를 한번 보면 이런 그림을 하나 눈에 익혀두면 저는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삼성증권 해외주식팀에서 정리해 주신 자료인데 이 팀에 이제 김중환 팀장님이라고 굉장히 걸출한 애널리스트 분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회사 입사 동기고요. 아주 가까운 형님인데 이걸 보고 제가 정말 고맙더라고요. 저처럼 이 경영학과 전공한 문과로서는 이런 영역들이 정리가 한눈에 잘 안 들어오는데 원샷에 딱 이미지 정리된 거 너무 고마운데 그림을 이제 함께 보면 이제 하단에는 인프라 영역들이 우리가 인공지능을 처음 학습시키고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툴들을 만드는 곳들이죠. 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에는 한국이 자랑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있고 그리고 GPU 쪽에는 엔비디아, AMD가 있는데 GPU 쪽에서는 AMD가 최고 존엄이죠. 뭐 최고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NPU라고 하면 뉴럴 프로세스 유닛이라고 해서 GPU가 학습에 관련된 거라고 하면 단순 입력이라고 하면 NPU는 뉴럴 약간 추론 영역에 관련된 건데 구글과 애플, 테슬라 이런 쪽이 가장 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PU 쪽이 밸류체인에 나와 있고 그 위쪽으로 이제 가면
인프라에 가까운데 툴링 컴퍼니라고 해서 학습시킬 때 라벨링 작업이나 어떤 특화된 기능들을 하는 기업들이 모여 있습니다. 네. 뭐 상대적으로 이제 중요도는 조금 떨어지긴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왼편에 이제 보면 클라우드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빅테크 영역입니다. 뭐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웹 서비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그림. 그쵸. 그 위로 이제 가면 여기가 이제 핵심이죠.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많이들 말하는 챗GPT를 개발한 오픈 AI사처럼 GPT 언어 모델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생태계에서 10배가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건 단연코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요? 네, 저 파운데이션 모델이야말로 언어 모델을 새롭게 만드는 건데 대규모의 자본 투하가 필요하고 네네. 그리고 상당히 자본 집약적입니다. 자본 투하가 많이 이루어지는 그쵸, 거죠. 네. 지금 오픈AI는 이미 10배가 넘어섰죠. 이미 10배 이상 네. 올라갔고 네네. 오픈AI의 경쟁사로 불리는 이제 기업들이 저기에 있는 거죠. 리스트업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아직 밸류는 그렇게 부담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딜레마는 파운데이션 모델의 저 주요 기업들은 우리 개인이 투자를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 보니까 네네. 비상장 주식 형태고 나중에 상장하게 되면 우리도 이제 모두 투자가 가능해지겠죠. 기업들 조금 짧게 보면 코히어가 개인적으로 저는 관심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네. 우리가 보통 그 LLM 모델의 창시자로 불리는 제프리 인턴 교수님이 초기 창업자로서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고 대부분이 구글 딥마인드 출신의 개발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난번 코이어 그 CEO가 그 인터뷰한 걸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LLM 그러니까 라지 랭귀지 모델 대규모 언어 모델 AI를 만들 수 있는 인력이 네. 전 세계에 한 3,400명 정도 규모라고 해요. 거의 없다는 거죠. 전 세계 전 세계 3,400 명? 3,400명. 그러니까 소수의 천재들이 만들 수 있는 네. 영역인데 그 중에 한 5, 60명 정도가 코어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정도로 인력 구성이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네네. 파운데이션 모델은 제가 그냥 느끼기엔 이런 느낌이에요. 과거에 야후, 라이코스, 구글 이런 검색 엔진 모델들이 나와서 경쟁하던 시절이 예. 있었죠. 근데 지나고 보면 야후가 없어지고 라이코스가 없어지고 마지막에는 구글만 남았잖아요. 네. 그것처럼 저 파운데이션 모델은 아마도 언어 모델이 경쟁을 하다가 최종 한두 개 정도의 기업이 모두 다 위너 테이크스 올 구조로 갈 가능성이 높고 현재까지로 봤을 때는 당연히 오픈 AI와 코이어가 선두에 있다. 근데 스테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유명한 그래픽 엔진 쪽으로 가장 압도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엔스로픽 가운데 있는 기업은 좀 낯설겠지만 구글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를 낙점했고 구글이 엔스로픽에 4억 달러 거의 5천억을 투자하면서 상당히 좀 핫해져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 5개는 B2B 비즈니스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브랜드들도 있지만 어쨌든 상당히 메이저 모델들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위에 저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불리는 엔진을 활용해서 수천 개의 생성 AI 어플리케이션이 나오는 겁니다. 네. 저걸 이제 보통 기존 모델을 활용해서 어떤 기능을 만들어내는 거라서 파인 튜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엔진을 뭔가 조율해서 우리가 원하는 기능들을 만들어내는 거라서 우리 개인 소비자들이 실제로 만나게 되는 건 저 생성 AI 어플리케이션을 그쵸. 만나게 되는 네네. 거죠. 근데 저런 기업도 뭐 제스퍼나 저런 기업들은 바로 뭐 시가총액 2, 3조 정도의 굉장히 높은 핫한 밸류를 받고 있는데 다만 주의할 점은 이 생성 AI 어플리케이션이야말로 그야말로 완전 레드오션 시장이기 때문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브랜드 수명이 좀 짧을 수 있다. 하지만 굉장히 트렌디하게 변한 영역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저에게 만약에 저것 중에 가장 딱 하나 영역에 집중한다고 하면 저는 파운데이션 모델에 당연히 집중해서 투자를 하고 싶고요. 네네. 하지만 개인 투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우리는 클라우드 API와 저 반도체 영역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AI 투자자라고 하면 이 정도 그림과 저 구조 정도는 익히고 있으면 네. 내가 하는 투자 영역이 어디에 속해 있고 그 투자의 속성은 레드오션이지 브랜드 생명력이 긴지 짧은지 아니면 경쟁이 과점화되어 있는지 아니면 경쟁이 치열한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하고 네네. 이어갈게요. 그러시죠. 네, 네. 어렵나요, 이 부분이? 아니요, 저는 이제 너무 많으니까 네. 이 가운데 진짜 무엇이 앞으로를 이끌어갈 것인지를 어떤 근거로 그 우리가 빌드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뭐 예를 들어 제가 뭐 저는 툴링 컴퍼니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근거인지를 잘 모르겠어 갖고. 네. 네네. 그냥 심플하게 정리하면 결국 가장 많은 부가가치를 어디서 만들어낼 거냐인 건데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완성된 자동차라고 하면 비유를 하면 저 툴링 컴퍼니 어떤 거냐면 자동차 바퀴
뭐 자동차 핸들 이런 거고요. 네. 파운데이션 모델은 자동차 엔진입니다. 아, 네네. 부가가치가 가장 높겠죠. 그리고 기술력이 가장 많이 필요하겠죠. 연구개발 때 자본도 많이 필요할 거고, 그리고 저런 클라우드 API 저런 게 판매망 같은 거에 비유할 수 있을 거고요. 저 생성의 어플리케이션은 뭐 BMW, 벤츠 같은 브랜드가 되겠죠. 네네. 근데 저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본 투하가 많아야 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은 건 파운데이션 그쵸. 모델입니다. 그리고 네. 기술 진입 장벽, 자본 진입 장벽 두 가지 모두 다 요구하기 때문에, 그리고 인력 진입 장벽까지 있기 때문에 저 파운데이션 모델은 글로벌 약이 10개 내외밖에 없고, 그리고 위너 테이크스 올이기 때문에 최고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한다고 하면 부가가치는 어마어마할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반도체는 이미 탑 브랜드가 정해진 거예요. 저거는 깨지지 않는 브랜드인 거예요. 엔비디아를 AMD가 넘어서긴 쉽지 않을 거고,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다른 기업들이 치고 올라오긴 쉽지 않을 거니까 그렇죠. 네. 인프라 쪽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시장은 완성된 시장이고, 아직 약간 성장하고 있고 경쟁이 좀 있는 건 저 파운데이션 모델, 경쟁이 가장 격화되어 있는 건 생성의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보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파운데이션 모델이 가장 중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챗GPT가 나온 지 이제 대략 8개월 정도 됐는데, 챗GPT가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새로운 부가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뭐 예시로 심플하게 몇 개 이제 하이트젠 걸 정리해 주신 걸 저도 그냥 무분별하게 몇 가지 가져왔는데, 뭐 대략적인 것들이 동영상을 텍스트로 요약해 준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정보들 중에서 허위 정보 같은 걸 좀 차단해 준다거나, 어쨌든 전반적으로 글을 작성할 때도 조금 AI 도움을 받는다거나 하는 식으로 우리가 기존에 원했던 서비스를 조금 간편하게 제공해 주는 게 생성 인공지능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 있던 걸 완전히 새로운 거라기보다 과거에 있던 걸 조금 더 편리하게 만들어 준다, 서포트해 준다 정도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 결론적으로 제가 정리한 건 라인나우로 봤을 때 생성 인공지능 생태계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했을 때 딱 이 정도 포트폴리오가 나올 것 같아요. 뭐 반도체는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이 기업들을 제가 추천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네네. 생태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GPU에서는 엔비디아, AMD, 뭐 엔비디아가 훨씬 더 압도적으로 강하긴 하죠. 그리고 NPU 쪽에서는 추론 모델에서는 애플과 테슬라가 매우 잘하고 있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의미는 저런 생성 인공지능 서비스 인프라를 통해서 만들어진 서비스가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접근할 때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 엔진이나 네네. 뭐 구글의 검색 엔진, 그리고 우리가 만나게 되는 자율주행 서비스나 뭐 로봇 서비스 같은 걸 테슬라를 통해서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내가 인공지능에 관심 있고 투자한다고 하면 사실 요 정도 기업들은 나의 포트폴리오에 있어야 되겠죠. 물론 비중은 개인마다 다 다르게 가겠지만 이 정도 포트폴리오에서 더 하느냐 빼느냐 각자의 차이가 있지만 기본 틀은 요러하다 정도가 기본 컨셉이고, 뭐 이 정도는 사실 다들 아는 네, 이 얘기겠죠. 정도까지는 아마 네, 모두 다 지금 따로 이미 이야기.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네, 같아요. 저도 모두 네. 다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죠. 네, 네, 네. 저런 기업들 지금 엔비디아, 애플, 테슬라 이런 거 없으면 이제 좀 서운하겠죠. 포트폴리오가 좀 많이 서운해하겠죠. 네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많은 분들이 생성형 인공지능 알고 계실 텐데 데이터 비즈니스 생태계도 생각보다 재밌는 게 요즘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건 이제 약간 낯선 얘기죠. 저도 문과기 때문에 저에게 어렵게 느껴진 영역이고, 구독자를 위해서 저도 조금 공부를 해보고 공유를 하는 정도 수준이고요. 지금 한번 보시면 기존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미국의 가장 위대한, 가장 거대한 기업들을 클라우드 산업이 먹여 살렸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은 어떤 변화가 있는 거냐면 클라우드가 인공지능으로 대체되는 개념이 아니라, 기존의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할 수 있었던 거를 100이었다고 하면 네. 인공지능이 들어오면서 그 100의 생산성이 150이 되고 200이 되고 펌핑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건, 기존의 클라우드 비즈니스 내에 있었던 어떤 영역들이 인공지능 기술이 더해지면서 완전히 혁신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세대 교체가 되고 있는 거죠. 뭐 버전 1.0에서 버전 2.0으로 넘어가는 개념처럼, 아까 전에 3G에서 4G로 넘어가는 것처럼 특정한 섹터 영역들은 AI 기술이 더해지면서 기술이 완전히 혁신이 이루어지는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매력적인 게 저 데이터 관리와 분석 영역이 상당히 혁신적이다라고 느끼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데이터 관리랑 분석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네, 직관적으로 잘 와닿지 않기 때문에 이따 제가 샘플을 좀 보여드리긴 할 건데, 네네.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과거에는 어떤 식이었냐면 어떠한 데이터가 발생하는 양을 우리 인간이 어느 정도 케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데이터들이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 그 데이터 종류 매우 다양하겠죠. 뭔가 업무에 실수가 있었다. 네. 그럼 예전에는 사람들이 그걸 직접 보고 이런 업무는 좀 잘못 처리한 것 같아요 피드백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요즘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해준다거나 네. 그리고 과거에는 데이터가 아무리 많이 방대해도 그걸 분석할 만한 툴이 없었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있어도 그냥 쌓아놓기만 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걸 그동안 창고에 쌓여있기만 했던 데이터를 활용해서 분석해서 그 의미를 해석해 주는 서비스들, 뭐 팔란티어 같은 것들이 가장 잘하는 거죠. 네네. 그러한 것들이 되고 있어서 중요한 것들은 과거에는 데이터의 수집 속도가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 속도가 느리고 우리가 처리하는 메모리 용량이 낮다 보니까 데이터를 수집하는 양자체가 많지 않았는데 그게 너무 어마무시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너무 많은 데이터가 쌓여서 우리 사람들이 그걸 처리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코이어의 CEO 멘트 보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거의 80-90% 데이터를 못 쓰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80-90% 데이터를 못 쓰고 있는데 왜냐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저는 공감되는 경험을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 인간이 거의 80-90%를 못 쓰고 있는데 인공지능이 도입되면 그 데이터 처리와 수집을 거의 한 70% 정도는 자동화가 되고 데이터 관련 노동의 80%를 AI가 대체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이건 되게 큰 변화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100이었다고 하면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중에 10에서 20밖에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인간의 역량의 한계죠. 인건비의 문제가 있는 거고. 근데 인공지능이 오면서 기존에 20%밖에 사람이 처리 못했던 걸 거의 한 80% 인공지능이 해준다는 겁니다. 데이터의 활용도가 이제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케이스를 가져와 보면 데이터 비즈니스 생태계가 매우 복잡하고 기능이 다원화되어 있어서 뭐 수십 가지 비즈니스 모델이 있을 건데 제가 오늘 예시로 가져온 건 3가지 정도예요. 일단 첫 번째는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데이터의 수집 자체를 실시간으로 진행하고 실시간 데이터라는 건 right now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즉시 수집해 주는 거예요. 네네. 예를 들어 사람이 데이터를 수집할 때는 하나하나 타이핑하고 리서치했지만 인공지능 기술을 원하면 내가 뭐 국방에 관련된 거 아니면 러시아에 관련된 거 원자재 관련된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알아서 수집해 주는 겁니다. 네. 우리가 보는 뭐 챗GPT도 저런 서비스 비슷하게 수집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거보다 좀 더 특화된 수집이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그걸 바로 즉시 분석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라인나우로 실시간으로 모집한 데이터를 즉시 활용하게 되는 거예요. 수집과 분석이 즉시 이루어지는 거죠. 그걸 하는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예시로서 이 팔란티어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공지능들은 대부분 학습된 내용을 도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실시간 대응은 사실 아직은 좀 어려운 네. 상태인 거죠. 네, 물론 우리가 인공지능에게 특정한 질문에 대한 걸 하면 네. 과거에 학습된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에게 피드백을 주긴 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전문화되어 있고 최신화되어 있고 라인나우 살아있는 정보를 수집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 보면 비즈니스가 크게 양축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왼쪽에 고담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 가는데 팔란티어가 예전에 어떤 비즈니스 할지 안 알려졌을 때 많이들 얘기한 게 야 미국 국방부가 팔란티어 거 쓴대 이런 얘기가 많이 돌았었거든요. 그쵸.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오픈된 내용을 보면 팔란티어가 고담이라는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저 인공지능을 통해서 빅데이터를 분석하게 되면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나 테러 발생 가능성 같은 어떤 리스크에 대한 경보까지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네네. 팔란티어가 사실 국방에 특화된 기업은 아니고 인공지능 기업인데도 그렇죠. 빅데이터 분석 능력이 있다 보니까 저런 상황 예측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파워풀한 모델인 거고 실제로 미국 정부가 팔란티어 쪽으로 저런 정보 자문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전쟁 시나리오나 보안 시나리오에서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테러 작전 같은 경우에 채택이 많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네. 저런 것들이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영역인 거고 그리고 일반 기업 대상 서비스도 하는데 파운드리라는 모델로 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대한 서포트를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어떤 의사결정할 때 컨설팅 펌에 많이 의뢰를 했을 건데 네네. 그거보다 더 빠른 피드백을 AI를 통해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저게 어떻게 구현됐는지는 매우 기술적인 영역이라서 저도 아는 바가 없고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소개하는 의미는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여러 것 중에 이러한 것도 있다. 실시간으로 테러 가능성 그리고 이러한 전략을 썼을 때 내가 택하는 리스크와 이러한 전략을 썼을 때 리스크를 계산해서 컨설팅을 해준다거나 저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생성형 AI랑 지금 그 팔란티어가 추구하고 있는 데이터 그 수집 및 분석은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사용한다고 해도 서로 다른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물론 기술의 구성 원리는 다 거의 비슷한 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네네. 근데 생성형 AI의 경우에는 우리가 요청한 내용에 대한 피드백인 건데 네. 그건 사실 우리가 지금 접근하는 이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건 텍스트를 생성한다거나 우리가 그쵸. 기존에 했던 서비스를 좀 빨리 하고 간편하게 하는 정도의 레벨이잖아요. 근데 저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우리가 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데이터를 통한 상황 예측이나 판단 그리고 미래 시나리오에 대한 전략 수립 이런 것들은 기존에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영역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훨씬 더 빠르게 이제 진행이 가능한 거죠. 근데 저런 팔란티아 같은 기업들이 지금 시가총액으로 한 50조 정도 되는데 성장은 꽤나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팔란티아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향후 10배걸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은 네. 2,000조짜리가 이경이 될 가능성보다는 아마도 30조, 50조 중에 세계적인 경쟁이 있는 탑티어 기업들이 300조, 500조 되는 500조, 거. 300조 가는 게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관심 가지고 있는 건 한 50조 원대의 기업들 중에서 네. 어떤 게 글로벌리 넘버원 정말 패러다임을 가져가고 최고의 혁신을 가져가는가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저런 기업들은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는 기업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관적으로.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두 번째, 네. 이것들이 너무나 많은 비즈니스 모델 중에 그냥 예시기 때문에 그냥 샘플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로 조금 재미있는 게 저는 이런 거에 많이 공감된 게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데이터 분석이나 솔루션을 제공해 주면 지금 우리가 많이들 겪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데이터 유입량이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일일이 다 컨트롤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건 누구나 다 공감할 거예요. 네네. 어떤 부서가 됐던 우리에게 들어오는 데이터의 양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러한 데이터를 분류하고 관리하고 분석하고 처리해주고 아니면 어떤 어플리케이션 보안을 설정해 주는 것들을 저런 특정 AI 기술을 도입한 기술들이 지금은 서포트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코이어의 CEO가 얘기한 것도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기업들이 너네 80% 이상 활용 못하고 있어. 근데 그런 걸 할 때 저런 데이터 솔루션이라거나 통합 서비스를 들어가게 되면 그래도 우리가 기존 데이터를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활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런 것들은 데이터 솔루션으로 볼 수 있을 거고 뭐 미국 기업 중에 다이나트레이스 같은 기업들 뭐 시가총액 한 20조 정도 된 기업이고 고점 대비 뭐 아주 많이 내려와 있는데 저런 기업들이 그래도 지금 미국 시장 내에서는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솔루션, 데이터를 자동으로 관리해주고 또 데이터를 약간 깊게 분석해주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이용해본 적 없는 서비스라서 저런 네네. 거 참 편리하겠네. 근데 뭔지는 잘 모르겠다. 공부를 한번 해봐야겠다 정도 아이디어고요. 어쨌든 저런 것들이 지금 인공지능이 바꾸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 그리고 마지막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드는데 마지막 세 번째 모델이 이제 데이터 처리를 통해서 업무를 자동화해 주는 거예요. 저게 요즘 제가 쓰고 있는 모델이거든요. 제가 쓰고 있다면 우리 회사가 쓰고 있는 모델이라 제가 정말 와닿는데 그래요? 네, 요즘 아마 써본 분들은 많이 들을 건데 RPA라고 있습니다. RP. 네,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인가? 네, 어쨌든 우리가 보통 로봇이라고 하면 하드웨어상의 이게 움직이는 로봇만 생각하는데 저기서 말하는 로봇은 소프트웨어 로봇이에요. 우리가 챗봇이라고 하면 예. 소프트웨어가 채팅을 대신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것처럼 저 로봇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일하는 프로세스를 로봇이 대신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기 보면 설명은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한 우리 자연어를 데이터로 변환해서 우리가 반복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소프트웨어 로봇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RPA라는 걸 요즘 되게 많이 쓰는데 밑에 구조를 대략 보면 우리가 매일 반복적으로 한 업무들이 있을 거예요. 회사에서 뭐 프로세스 마이닝, 업무 마이닝, 아니면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AI 데이터에서 자동화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행하게 되면 오른쪽에 저 그림처럼 로봇이 이제 실행을 하는 건데 네네. 지금 미래에셋증권에 저 RPA를 굉장히 많이 혁신적으로 도입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저걸 활용을 해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 보면 예를 들어서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 직원 수가 한 4,000명 정도 되잖아요. 근데 각각의 직원들이 하루에 처리한 업무 양이 네. 많을 땐 수백 건 단위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해 보면 4,000명의 직원이 한 300건 정도 업무 처리를 한다고 하면 네. 하루에 이제 몇만 건의 업무 처리가 만들어질 거잖아요. 몇십만 건의 업무 처리가 만들어지겠죠. 네. 근데 문제는 그 몇십만 건의 업무 처리 중에서 제대로 한 것도 있고 제대로 안 한 것도 있을 거잖아요. 네. 근데 과거에는 어땠냐면 뭐 300건 정도 업무 처리하면 잘못된 것들이 두세 개 정도 있을 거잖아요. 그걸 필터링하는 부서가 당연히 있지만 네.
대부분은 그걸 찾아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당 서너 건이라고 해도 4,000명이면 12,000건이면 그쵸. 그 10,000건 중에 실제로 필터링 되는 건 뭐 한 1,000건, 2,000건 정도, 1,000건, 2,000건 정도가 필터링 돼서 잘못된 업무 처리예요. 이걸 수정해 주세요라고 예전에 했는데 네네. 지금은 저걸 로봇이 들어와 있어요. 아 그래요? 로봇이 들어와 있어서 4,000명의 직원들의 작업을 모든 로봇들이 다 이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어떤 느낌이냐면 한 300개 중에서 한 2개만 잘못해도 네. 예전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그런 업무 지적을 받았다고 하면 네. 요즘은 저 RPA 로봇 선생님이 네. 매일 피드백을 해줘요. 최용석 선임님 어제 업무 처리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럼 제가 네 알겠습니다. 피드백하고 수정하고 네네. 또 다음 날 되면 또 잔소리 보고서가 와 있어요. 네네. 어제 처리한 업무 200개 중에서 뭐 17번 업무와 25번 업무가 잘못됐습니까? 매일매일 찾아내는데 제가 깜짝 놀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사람이 저를 필터링해 줬을 때는 저희 업무 처리에 실수가 있다는 걸 저도 인지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좀 사소한 것도 있겠죠. 검토하던 분도 놓쳤을 수도 그렇죠. 있고. 뭐 중대한 건 당연히 필터링 네, 되겠지만 그쵸. 네. 작고 사소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뭐 익스큐즈 된다거나 네네. 또 약간 휴먼 에러도 있지만 좀 인간미가 있었는데 로봇 선생님은 가차 없습니다. 로봇 선생님은 제가 예를 들어 글자 100글자 쓴 거 중에 한 3글자만 잘못 써도 네네. 바로 피드백이 오세요. 다음날 회초리 바로 날아옵니다. 네, 최영선님님 어제 업무 처리한 거 뭐가 잘못됐으면 이렇게 오는데 제가 그냥 느낀 건 이게 사람이 한 20명이 해야 될 일을 네네. 그냥 이거 20명도 아니요 사람이 한 100명이 해야 될 일을 이 프로그램 하나 도입하니까 그냥 해결돼 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뭐 직장인 많은 분들이 RPA를 경험한 분도 있고 안 한 분도 있겠지만 저걸 경험해 보면 네. 이거 새로운 세계로 넘어갔구나. 네, 사람 100명이 해야 될 걸 프로그램 하나 도입하고 서비스 하나 도입하면 그냥 끝나버려요. 네. 저 서비스가 저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는데 미국 내에서는 지금 UiPath라는 기업이 일단 마켓쉐어로 1위를 하고 있고 가장 잘하고 있습니다. 저기는 시가총액 이제 한 12조 정도? 네네. 좀 만만하죠. 2,000조짜리 빅테크에 비하면 좀 만만하죠. 네네. 네. 그리고 주가도 역시나 성장주의 성격이다 보니까 주가도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데 저 역시도 추천 의미라기보다는 전 개인적으로 RPA 쪽 공부하면서 이런 기업들 중에 잘하는 곳들은 나중에 상당히 많이 왜냐하면 RPA라고 하면 저는 경험해봤지만 경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일 그쵸. 거잖아요. 네. 근데 아마도 많은 기업들이 저 로봇 할 것 같거든요. 그 업무 처리를. 네네. 그래서 좀 매력적일 것 같다. 그렇게 느껴지고요.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네. 한 줄 정리. 네.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인공지능 산업은 분명히 클라우드 산업보다 훨씬 더 거대한 시장인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다 보고 있는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저도 너무나 좋아하고 뭐 수백억 투자해 놨지만 거기에서 10배 갈 거란 생각은 저는 전혀 안 하거든요. 네네. 뭐 한 두세 배면 매우 훌륭하겠죠, 장기적으로. 하지만 10배, 20배 나는 정말 엣지 있는 기업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인공지능 내에서 그걸 하려면 우리는 조금 더 뎁스 있게 공부할 필요가 있고 더 광범위하게 봐야 된다. 그 중에서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저 데이터 혁신 쪽이 제가 체험했을 때 매우 혁신적이고 그 기업들 내에서 매력점을 같이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다. 제가 일단 3개 정도를 찾아왔으니까 구독자분들도 좋은 거 찾아오시면 네, 공유해 주세요. 같이 템백을 한번 하시죠. 지금 오늘 말씀하셨던 3가지 기업이 좋습니다.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니라 아닙니다. 네. 그 기업이 하고 있는 산업이 무엇인지를 보자. 맞습니다. 이런 산업에서 지금 태동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3개의 기업을 말씀해 주신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저도 마찬가지고 그 기업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고 비슷한 일을 하는 기업이 또 있는지 그런데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기업은 상대적으로 재무 상태가 좋네라는 걸 또 발견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기업은 이 기업은 뭐 기회가 많네 이렇게 발견할 수도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말씀해 주셨던 그 기업들이 속한 산업을 한번 들여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오늘 또 네. 그 지난번에 제가 이틀 오면서 매력에 푹 빠진 게 그 유산함님이 네. 그 더듬이 헤어스타일이라고 헤어스타일이 약간 더듬이가 나온 스타일인데 굉장히 매력적이시더라고요. 더듬이. 네, 그리고 유산함님 지금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전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최파고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자님.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